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솔직히 후보자님이 낙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한민국 국방장관이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국방장관 있을 때 참으로 매섭게 따지다 보면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또 친한 분이 오셔서 이게 앞으로 그 민주당 시절에도 제가 잘 알고 지내고 평소에 강직한 성격도 잘 압니다만은 이 공과 사를 또 가려야 되는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저도 더 힘든 시점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장관님을 또 여기서 만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자,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지만은 조금 긴장을 풀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장관님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 6가지 본인이 이제 장관이 되시면 하려는 의지, 그 정책 방향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3번 한미동맹 확장 억제와 연합방위 체제 강화는 송 후보자님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여군 인력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이건 역시도 차라리 서영교 의원님 같은 분이 국방장관이 되시면 더 잘할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송 후보님이 강조하실 본인의 어떤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되고, 6번째 포괄적 안보 체제 구축은 이건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NSC나 또 어떤 국민안전처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송 후보님이 굳이 장관이 돼서 해결해야 될 일은 아니고 단지 협력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3번, 4번, 6번은 장관이 되실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고 전임자가 특별히 그 지지부진했거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거를 송 후보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1번, 2번, 5번입니다. 1번이 새로운 군 문화를 창조하는 어떤 병영 문화 혁신이죠. 군 기본권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분명히 국민들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병 기본권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셔야 되고, 새로운 국군을 창조해야 되는 국방개혁 문제는 특히 송 후보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하자면 국민의 굉장히 기대가 크고 대통령이 그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말씀하신 방산비리 척결. 이 3가지만큼은 후보자가 다른 어떤 분과도 비견될 수 없는, 말하자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줘야만 돼. 어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따 추가 질의까지 계속 여쭙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선 국방개혁 문제입니다. 우리 국방 과연 제대로 돼 있냐? 과연 이대로 싸우는 이기는 군 만들 수 있느냐? 자, 육군의 회바, 알파, 브라보에서 전방에 쭉 경계병력에 다 집중시켜 깔아놓는 방식의 손에 손잡고 경계하는 이 50년대, 60년대 2차 대전 때 발상으로 유지되는 군 구조, 대비태세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래서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신 거죠.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공군의 국지방공 개념. 이게 뭡니까? 비행기 숫자 유지하려고 없던 작전 개념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비행기 그 숫자에 목을 매는 이런 어떤 거 항공전력 유지. 이게 과연 4차 혁명 시대에 어떤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공군의 개념일까요? 이것도 낡은 이런 개념들 있는 것이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죠. 네. 그 다음에 중기국방계획. 제가 보니까 39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1개가 그 국방산업, 소위 말하는 무기 획득 사업인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고 정군의 무기 체계가 지금 830개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270개가 또 들어오면 아니 우리가 무슨 초강대국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무기 체계, 합참의 작전 장교가 각 군의 전력이 뭐가 있는지 다 알까요? 이렇게 너절너절하게 널려 있어가지고 이 많은 거 그대로 안고 가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50년대 무기 체계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M계열 전차 보십시오. 굴러가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전략 않고 이런 원시적인 무기를 갖고 현대전을 하겠다는, 이거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신속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거 과거 장관들이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장관께서 우리 국방에서의 변화의 요구, 이 점에서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시지 않으면 지금 제기되는 이런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돌파 못 하신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이따 추가 질문 때 제가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장병 인권 기본권 문제인데, 어제 그 군을 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님들 만나셨죠? 그저께인가요? 어제입니까? 그저께 의문사 병사 가족들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전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군으로부터 정말 홀대받고, 자, 국민의 손을 잡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런 어떤 그 치유 과정이 없이 이렇게 방치된 부모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독립생 부인이 똑같은 경우로 13년을 고생하면서 한 10kg 빠진 엄마를 봤었습니다. 예. 또 그 당일날도 그보다 못지않고 더 많은 20년까지 되는 그 자식 찬 시신을 만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조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자, 군의 순직자 처리와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해 가지고 역시 이제까지 소홀히 했던 지난 정부의 적폐를 장관님께서 저는 과감하게 혁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따가 그 부분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비리 척결 문제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예, 서울 중랑구 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저는 보훈 가족입니다. 시아버님이 해병대 장군을 하셨고 현재 해군 가족이기도 합니다. 군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해군으로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왜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만 벌써 5번째입니다. 미사일 발사가 올해만 10번째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안방을 다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지적으로 목함지뢰를 흘려보내서 우리 병장들을, 장병들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북관계 속에서 이 불안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지적으로 치고 빠지는 저 북에 대해서 확실하게 싸우면 이기는 전투를 만들어줄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고, 진정으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그 평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안전을 가지고 온다. 그럼 평화의 안전을 가지고 오려면 확실한 국방 우위를 점해야 된다. 그 국방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 자산이 필요하다. 방위 자산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해왔던 분이 송영무 후보자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탁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는 참여정부 마지막 노태우 대통령의 비서실장 때부터 국방개혁뿐만 아니라 예, 전력 후보자님,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으로서 우리는 북한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언제 있나 찾아봤습니다. 1991년 연평도 해전, 1999년 연평해전 때입니다. 북에서 NLL을 자꾸 침범하고 내려왔을 때 연평해전에서 우리는 북
함정을 밀어붙임으로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때 지휘를 했던 사람 맞습니까? 후보자가? 네, 맞습니다. 예. 2002년 연평해전 들어주십시오. 2002년 연평해전에서는 우리는 북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지 몰라도 북에서 우리가 포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없어야 할 장병들의 희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북이 국지적 도발을 할 때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장의 경험을 가진 후보자에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몇 가지 후보자에게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많았습니다. 위장 전입. 강남에 땅 투기하려고 위장 전입하셨나요? 대거 돈을 버셨나요? 군이 군 아파트를 하나 분양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정 속에서 주민등록이 달랐습니다. 우린 주민등록법이 언제 생긴 건지 박정희 정권 때 생겼습니다. 국민을 통제하는 목적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위장 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고위공직자가 강남의 땅을 투기하고 파락군에 가진 자들만이 가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 아파트, 대전에 후미진 곳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것을 위장 전입이라고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나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저는 군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국방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군인들의 주거 문제, 여군들의 주거 문제, 대한민국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제가 따님 문제도 묻겠습니다. SDI에 있다가 ADD로 갔을 때는 월급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2번 아이를 낳으면서 90일씩 180일 출산휴가, 거기에 10년 동안 휴가를 대통령도 연가하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의혹 제기는 좀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율촌. 율촌에서 3천만 원씩 받은 건 어느 국민도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번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대규모 로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영입해 가는 걸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율촌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후보가 율촌에서 한 달에 1억씩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김용준 후보는 끝내 낙마를 하는데 사실 자녀들의 병역 문제와 땅 투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을 던지고 가고, 그러나 공직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는 세상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LIG 넥스원의 후보자께서는 혹시 방산비리 등 문제로 계좌를 털려본 적이 있습니까? LIG 넥스원 때는 아니고 율촌 때는 계좌 추적을 대검 중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말씀처럼 노무현 정부 때 해군참모총장을 했으니 비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걸쳐서 아마 수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입건되고 기소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황기철 대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다 그분은 무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산비리로, 이적행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었다 한들 우리 후보자가 그렇게 아마 수사망이 좁혀왔을 텐데 후보자도 똑같이 계좌를 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산비리 문제로 연루되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제 이름은 한 번도 거명이 안 됐었습니다. 예. 네,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예.